아들 부부에게 홀대받으며 별채에서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실종된 손녀에게 선물했던 특별한 팔찌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팔찌를 끼고 있던 어린 아이는 누구일까요? 아들이 감춰온 어두운 비밀과 법조인 출신이었던 가슴 아픈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로 75세가 된 국선 변호사 출신 정기로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4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목소리는 지금 제 가족 안에서 들리지 않아요. 아들 준영이 산대저택 별채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커다란 집이지만 제겐 감옥 같은 곳이죠.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 조용히 지내세요. 준영의 말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된 아들은 자신의 성공이 전부 자기 능력이라고 믿어요. 제가 그의 교육을 위해 희생한 세월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더 심했죠. 손님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아버님, 출입구는 저쪽이에요. 손님들 계실 때는 나오지 마세요. 오늘도 별채에서 나와 동네를 걸었습니다. 차라리 바깥 공기가 마음이 편했죠. 작은 카페 앞을 지나던 중 문이 열리며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낯선 아이의 인사에 멈춰 섰습니다. 4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그런데 제 시선은 아이의 손목에 고정되었어요. 그곳에 달린 작은 팔찌. 5년 전 손녀 민지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특별 제작품이었죠. 세상에 단 2개뿐인 팔찌였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니? 엄마가 줬어요.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선물해 준 거래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5년 전 집을 나간 민지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죠. 하준아, 뛰어다니지 말고 들어와. 카페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였어요. 민지니? 카페 문간에 서 있던 여성은 저를 보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분명 제 손녀였어요.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경계, 그리고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어쩐 일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제 심장은 뜨거웠어요. 5년 동안 찾아 헤맨 손녀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민지의 눈빛은 저렇게 차가운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손을 뻗으려는 순간, 민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지야, 잠깐만. 제 발걸음은 무겁게 카페로 향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는 혹시 제 외손자인 걸까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민지는 작은 주방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하준이라는 아이는 구석의 놀이공간에서 놀고 있었죠. 민지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무슨 용건이세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 그녀의 마음부터 열어야 했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단다. 5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찾으셨다고요? 아버지는 제가 집을 나간 후 제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민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영이 그런 말을 했다니. 그런 적 없다, 민지야. 난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경찰서까지 찾아갔었어.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도 동의했다고 했어요. 제가 태준이와 아이를 낳으면 가문의 수치라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들 준영이 제 이름을 악용했던 겁니다. 민지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내 아버지가 내 이름을 도용한 거야. 민지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움도 보였습니다. 그럼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5년이나 지났는데. 수없이 찾아다녔다, 민지야. 준영이는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어. 난 내가 정말 나를 원망하는 줄 알았단다. 대화가 길어지자 하준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저와 똑같았어요. 우리 가족의 눈이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 누구야?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네, 외할아버지셔. 하준의 순수한 눈빛이 저를 바라봤어요. 진짜요? 엄마가 말한 그 할아버지. 민지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는 손님이 없었고 민지는 마침내 저를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5년 전 제가 태준 오빠와의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아버지는 격분했어요. 태준 오빠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준영은 태준이 회사의 기밀을 훔쳤다는 거짓 증거까지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민지에게 법조인 할아버지도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니. 그날 밤 저희는 도망쳤어요. 태준 오빠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고 저는 아이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그날 이후로 민지의 카페를 정기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민지도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죠. 하주는 저를 금방 할아버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이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하준이 그린 그림을 보여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지의 남편 태준도 만났죠.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처음엔 저를 경계했지만 진심을 다해 대화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힘들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태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의 목공소와 민지의 카페는 작았지만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준영과 혜진에게 이 만남을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민지야, 내 아버지가 알면 또 방해할까 두렵구나.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아버진 절대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비밀 만남을 도운 사람은 제 오랜 친구 도현이었습니다. 현직 형사였던 도현은 5년 전 준영이 태준을 모함하기 위해 위조한 증거들을 찾아주었어요. 기로,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이야. 당시 준영이 경찰에 제출하려던 서류들을 봤는데 모두 위조된 거야. 도현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했다니. 준영의 회사 동료 박상무도 도움을 주었어요. 그는 준영 몰래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준영 이사가 저에게 아버님 명의의 재산 서류를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워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됐죠. 제가 국선 변호사로 일하며 모은 재산이 상당했거든요. 아들은 그것마저 노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겠네요. 저는 민지에게 제 진짜 재산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국선 변호사였지만 몇몇 중요한 사건에서 받은 보상으로 상당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희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민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의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민지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의 문제란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태준도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고 준영과 혜진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별채로 돌아온 저는 더욱 꼼꼼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과 혜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죠. 아침 식사 시간, 혜진은 저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중요한 손님을 모시니 방에 계세요. 이런 말이 익숙했지만 이제는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제 자식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저녁에 준영이 귀가했을 때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님 요양원 알아봤어. 응, 강남 쪽에 좋은 데가 있더라.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데 비싸네.
하지만 아버님 재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은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이었죠. 제가 산책을 나간 사이 그들이 제 방을 뒤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고 제 중요 서류 파일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죠. 도현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도현아, 이제 녹음기가 필요하겠다. 도현이 가져다 준 소형 녹음기를 집 곳곳에 설치했어요. 거실, 주방, 그리고 제 방 밖 복도까지. 그들의 대화를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녹음기들이 끔찍한 대화를 담아냈죠. 여보, 아버님이 자꾸 외출을 하는 것 같아. 어디를 다니시는 걸까? 괜히 신경 쓰지 마. 곧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재산 서류는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있대. 하지만 내가 아버지 명의로 위임장만 만들면 돼. 그들의 대화에 치가 떨렸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녹음된 파일을 도현에게 보내자 그는 격분했습니다. 기로, 이건 명백한 범죄야. 위임장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알아, 도현아. 하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 같은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영이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마치 자기들끼리 한 대화를 몰랐던 척 연기했죠. 제 마음은 아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내 발로 걸을 수 있는데 왜?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24시간 간호사가 있고. 혜진이 가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속이 뒤집혀도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이제 제 계획을 시행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민지의 전화를 받은 건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하준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즉시 택시를 타고 민지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민지와 태준이 응급실 앞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맹장염 의심된다고 했어요. 수술이 필요하대요. 태준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치명적인 병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수술비가 보험이 안 되어서. 말을 잇지 못하는 민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접수처로 가서 물었죠. 수술비가 얼마나 됩니까? 응급 맹장 수술이라 약 3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환자분 보험이 적용 안 되어서요. 지갑을 열었지만 그만한 현금은 없었습니다. 카드를 꺼내며 말했죠. 제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환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외할아버지입니다.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지는 5년 전 집을 나가며 주민등록을 옮겼고 공식적으로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로는 제가 하준의 외할아버지임을 증명할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응급 상황이라 서류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결국 제 보험으로 하준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기록이 남고 준영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하준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하준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민지와 태준의 안도하는 모습을 보며 제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태준의 말을 손살에 치며 막았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러나. 하준이가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지.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준영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대신 당당하게 맞서기로 결심했죠. 민지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 이제 너희와 함께 살고 싶구나.
민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내게 가족이 아니란다. 진짜 가족은 너희들이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도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죠. 하준이 깨어나 희미하게 우는 모습을 보며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나 아파요. 하준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준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날 밤 병원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예상대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보험 청구 내역이 준영에게 통보된 것이죠. 병원에서 하준을 돌보고 있던 중 준영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왜 갑자기 보험 청구가 들어온 겁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있다. 내가 쫓아낸 내 딸 민지의 아들, 내 외손자가 아파서. 전화 너머로 준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말없이 전화를 끊더니 1시간 후 병원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지와 태주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죠. 내 짓을 묻고 싶다, 준영아. 내 딸을 내쫓고 내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말한 일에 대해.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중에 집에서 얘기합시다. 여기서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얘기하자. 숨길 것 없다.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준영도 따라 나왔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나이에 이런 소동을. 소동, 내가 내 딸을 내쫓고 사위를 모함하려 했던 건 소동이 아니고? 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다 알고 있다, 준영아. 내가 태준을 모함하기 위해 위조한 증거들, 민지에게 내 이름으로 한 거짓말들. 도현이 찾아준 증거 파일을 보여주자 준영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민지를 위한 거였어요. 그 남자가 어떤 놈인지 아버진 몰라요.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고. 거짓말 그만해라. 진짜 이유는 태준이 내 비리를 알게 됐기 때문이지. 그 말에 준영이 격분했습니다. 아버지까지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이 지위까지 오른 건 제 능력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도움 따위. 내 능력, 회사 돈 횡령하고 세금 포탈하는 능력 말이냐? 준영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저를 밀쳤고 저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 때문에 오히려 편히 사시잖아요. 그 별채에서 바닥에 앉은 채로 준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준영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계진의 대화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이거, 아버지가 녹음을 했다고요? 그래, 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너와 혜진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기록했지. 그때 복도 끝에서 민지가 뛰어와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준영을 노려봤죠. 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를 밀칠 수 있어요? 준영은 딸의 눈빛에 움찔했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씩씩거리며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병원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것을요. 준영이 병원을 떠난 후 도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왔고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기록,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 준영의 비리 증거, 녹음 파일, 그리고 폭행까지. 도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민지와 태준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이제 정의의 시간이 왔구나. 준영의 모든 범죄를 검찰에 고발할 거야. 민지는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아버지인데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자식을 고발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정의는 지켜져야 했어요. 민지야, 아픈 결정이지만 필요한 일이란다. 내 아버지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법을 어긴 범죄야. 하준이 침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을 보니 더욱 결심이 굳어졌어요. 다음 날 도현과 함께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준영의 비리 증거, 녹음 파일, 태준을 모함하려 했던 위조 서류들, 그리고 병원에서의 폭행 영상까지. 정기로님,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아드님이 고위 임원이라 언론의 관심도 클 것 같네요. 검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같은 시간 박상무는 회사에서 준영의 비리를 내부 고발했습니다. 준영의 횡령 증거와 탈세 자료들이 회사 감사팀에 제출되었죠. 회사는 즉시 준영을 직위 해제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이틀 후 준영은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뉴스에는 대기업 임원의 횡령 및 가족 폭행 사건으로 보도되었죠. 혜진은 준영의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해외로 도주하려 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녀의 가방에서는 현금과 귀금속이 가득 발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준영은 저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마음이 아팠지만 정의를 위해 당당히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40년간 국선 변호사로 일하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인이 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고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증언이 끝난 후 판사는 준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민지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준영은 횡령, 탈세, 증거위조, 노인학대 등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혜진도 공범으로 2년형을 받았죠. 법정을 나오는 길,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을 마주한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괜찮다, 민지야. 이제 우리는 진실과 함께 살게 됐으니까. 도현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로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자신의 아들을 정의를 위해 고발한다는 건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날 밤 민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죠. 하주는 회복 중이었고 태주는 작은 목공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민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괜찮아, 민지야.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다. 내 아버지도 언젠가는 진정한 뉘우침으로 돌아올 거야. 1년이 흘렀습니다. 민지와 태주는 제 도움으로 더 큰 카페와 목공소를 오픈했어요. 기로의 쉼터라는 이름의 카페는 동네에서 인기가 좋았죠. 하주는 어느덧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요. 어느 비 오는 날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준영이었어요. 그는 출소 후 처음으로 우리를 찾아온 것이었죠. 형기가 줄어 1년 만에 나온 겁니다. 아버지, 준영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기색은 사라지고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민지를 보자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죠. 민지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민지는 냉정한 표정으로 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하준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아요. 민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죠. 준영은 하준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외할아버지. 아니, 내 엄마 아빠란다. 하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에요? 그 순수한 질문에 방 안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리에 앉아라, 준영아. 준영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 모든 재산과 지위를 잃은 것, 그리고 혜진이 이혼을 요구한 것까지. 아버지, 다 제 잘못입니다. 욕심이 너무 컸어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민지와 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오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제 질문에 준영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곳이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죠.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거다. 여기서 일해보지 않겠나? 카페 일도 있고 태준이 목공소에도 일손이 필요할 거야.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했어요. 장인어른, 그래도 태준아, 용서는 쉽지 않지.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잖니. 준영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야. 민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준영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준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죠. 6개월 후 하준의 6번째 생일 파티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저, 민지와 태준, 그리고 이제는 외할아버지로 인정받기 시작한 준영까지. 불완전하지만 다시 모인 가족이었죠. 할아버지,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하준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같이 찍어도 될까요? 민지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 준영의 손을 잡아 끌었죠. 외할아버지도 여기서요. 사진을 찍은 후 민지가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신 거예요? 제 대답을 들으며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수는 사람을 파괴하지만 용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든단다. 하지만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은 용서받는 자의 몫이지. 준영이가 그 자격을 갖추는 중이니 우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자. 가을 햇살이 카페 창문으로 쏟아지던 그날, 우리 가족은 불완전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하준의 웃음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정의는 이루어졌고 이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